네, 이 금리라는 친구 참 성격도 희한하죠.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금리가 뭐 3%를 돌파했다 이래가지고 주가를 그렇게 끌어내리더니 지금은 또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로 그러니까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 이거 경기 침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주가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거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요. 보통 이제 2년물과 10년물을 많이 봅니다. 금리 스프레드는요. 그래서 2년물의 금리와 10년물의 장기물을 이제 10년물을 기준물로 하고 단기물을 2년물로 보는데 요 두 개의 금리 차이를 소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 10베이스 포인트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동등해진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아예 2년물, 3년물의 금리는 5년물의 금리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 거대한 돈들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금리 민감주와 금융주들을 매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금리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험이 커지거나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도가 없다 그러면 그 회사의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스테이지에서 경기가 정상적인 스테이지라면 어떤 게 리스크가 될까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년 만기짜리 채권보다는 2년 만기, 2년 만기보다는 10년 만기가 이때까지 이 회사가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모르는데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변동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소위 장기물일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걸 이제 정상 상황에서의 금리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미래의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대다수가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래의 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금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좀 먹고 있는데요. 정말 과거에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가 됐거나 역전이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위축됐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그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욕 듀크대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1960년대 이후로 금리 역전이 무려 7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작게는 5개월 이내에 길게는 23개월 이내에 경기는 침체됐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지난 3월 달이었죠.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도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이 놀라울 정도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미래 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역전된다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저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 번 거론을 해드렸었죠. 시장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그 툴들에 대해서 신용 스프레드, 뭐 EMBI 스프레드 그것과 더불어서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디선가 제가 여러 번 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경기 위축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었느냐? 당연히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을 1순위로 꼽고 있죠. 지난 주말에도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다라고요. 아무튼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주말에 90일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90일 이내에 뭔가 깔끔하게 끝날 가능성이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 그로 인해서 리스크 프리미엄 뭡니까 그 경기가 좀 위축될 성장률이 좀 위축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금리 스프레드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저도 그 견해에 그다지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 스프레드를 위축시키는 구조적인 다른 조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경기적 요인은 전혀 일단 배제시켜 놓고 오로지 금리 스프레드와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이전에 미국의 달러, 이 기축통화를 만들게 된 그 계기를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1등 공신은 바로 석유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석유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루스벨트가 퀸시라고 하는 전함을 타고 사우디를 향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우디 반도를 통일했던 알 사우드 국왕은 40대에 통일을 했었죠. 그 엄청난 대포의 위용을 보고 놀랍니다. 놀라고 당시에 이제 그 전함에 올라서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개미와 진딧물의 사이로 살자. 너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너한테 꿀을 제공하고 이런 그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로 살자라는 어떤 그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페크라는 것을 만들고 오페크에서 그러니까 담합을 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소위 오일 샥이 2차례 이상 있었죠. 그런 오일 샥이 있고 그 유가가 막 끌어올라지니까 많은 전 세계 열강들이 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진출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가도 금은보화를 가져가도 석유를 안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공군력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전쟁의 승패는 공군력에 달려 있다. 그 공군력을 유지하려면 석유는 필수적이었는데 그걸 사러 갔더니 아무도 안 주는 겁니다. 달러가 좋아.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 석유가 이제 포스트 석유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석유나 석탄이 과거 지구가 석탄기 때 만들어진 건 아시죠? 그 당시에 지구는 양치리라고 하는 식물이 뒤덮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양치류의 식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식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리그닌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 식물이 다년생 풀인데 이게 자라다가 수명이 다 돼서 엎어지고 엎어지고 해도 지금은 낙엽이 지면 썩어버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게 계속 한도 없게 쌓이게 되죠.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지각 변동을 만들면서 고압과 고열에 읍게서 만들어진 것이 석탄과 석유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가이아 이론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구의 멘탈 아주 핵에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유한 자원이라는 거죠. 유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 이거 석유 시대가 종말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라는 것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야 더 금리가 낮게 소위 조달통화를 만들게 되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엔화를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고 유로화를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뭘 보겠습니까? 안정성과 더 낮은 금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그러면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가 주축이 돼서 1990년대 일본을 테스트베드로 양적 완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게 되죠.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겁니다. 거기서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07년도에 소위 금융 경색을 일으켜서 양적 완화를 여러 차례 걸쳐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페크를 이제 오페크와의 결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시죠?
미국은 브레튼 우즈 이후로 거의 초법적 존재였어요. 그리고 모든 국제 기구들이 바로 미국의 기축통화권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가 되었었던 걸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페크입니다. 여러분들 담합은 범죄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있는데 희토류를 가지고 담합을 해서 어떤 그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건 범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WTO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담합을 계속해서 범죄로 규정을 하고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페크의 담합에 대해서는 미국 이름으로 면책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가가 올라가면 이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달러를 더 많이 풀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석유 시대가 져가고 있고 양적 완화의 시대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페크 별로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NOPEC라고 하는 법령, 그러니까 석유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카르텔 방지 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이제 상원과 하원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토끼 사냥이 끝난 개는 삶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날카로운 이빨이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세상은 이제 석유의 시대에서 양적 완화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무한대 유동성, 그 과잉 유동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 과잉 유동성의 시대에는 또 어떤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금리는 결국 제로금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장기금리는 구조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하고 우리 앵커님하고 그리고 또 PD님이 1억씩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경제 안에 있는 모든 돈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투자가 필요하겠죠. PD님이 먼저 가지고 있던 1억을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돈은 2억밖에 안 남았죠. 이 2억의 가치가 3억이 있을 때하고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달라지겠죠. 돈값은 더 올라가요. 금리가 5%였다면 나는 6%안 주면 안 줄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돈값은 돈의 보유 가치는 6%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또 옆에 있는 앵커님이 또 빌려줬다고 해보죠. 저는 이제 1억 저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 저의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구세대의 구경제의 금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금리는 순행하게 된다. 금리는 덩달아 올라간다라는 것이 구경제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잉 유동성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즉각 인젝션 돼서 필요한 만큼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연준 창고에 엄청난 돈들이 있죠. 채워지기 때문에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제로 상태 주변에서 맴돌게 됩니다.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하죠. 제가 좀 전에 1990년대에 벤 버냉키가 일본으로 날아가서 일본을 테스트베드로 양적 완화를 시험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진 통화 중에서 가장 먼저 양적 완화를 해봤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떤가요? 그 이후로 계속 제로금리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기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일본은 지금 대학생이 졸업반이 되면요, 뭐 한 두세 개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제안서가 나간답니다. 한 학생당 두세 개 회사로부터 받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지금 귀에서 못 쓸 정도로 경기가 초호황 상태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갈까요? 그래도 일본은 제로금리 상황이다라는 거죠. 워낙 많은 엔화를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과잉 유동성 시대에서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존 윌리엄스, 그러니까 뉴욕 연행 총재가 최근에 어떤 말을 얘기를 했었냐면요. 지난 25년 동안 중립금리는 계속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어떤 목표 물가지 안에서 기대 물가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25년 전부터 중립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전체적인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점점 수축이 돼서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높았을 때는 경제적 어떤 충격이 와도 쉽게 이게 그 역전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게 낮다 보니까
이제 툭하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역전이 쉬운 구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강둑이 낮으면 작은 피해도 쉽게 범람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럼 최근에 금리 역전을 주도했던 그 주된 사건이 뭐냐? 과연 중국과 미국 간의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요걸 찾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꼬라박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어디선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만 찾아내면 되죠. 바로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페드의 제롬 파월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금리는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사 출신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낮은 금리가 좋다고 계속 페드를 압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는지 그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아직까지 중립금리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경기가 정점에 왔구나. 이제는 꺾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실제로 JP모건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2020년을 페드의 금리 정점으로 보았는데 이번 제롬 파월의 발언 이후에 2019년도 말로 앞당겨졌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상당히 크게 보아왔습니다. 그 결과 중립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떨어졌던 금리 인하, 중립금리의 속도하고 그리고 또 과잉 유동성의 속도를 비교를 해서 이번 스테이지에서 중립금리는 2.75%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수년 전부터 드려왔었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제 말이 맞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앞으로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장기금리는 제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석유를 이용한 기축통화권역에서 이제는 양적 완화를 이용한 소위 조달 통화를 이용한 기축통화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제로를 향해서 갈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이렇게 벌어졌을 때보다는 이제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약간의 충격에도 금리 충격이 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이 금리 역전을 굉장히 중요한 악재로 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금융주나 경기 민감주가 주로 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 그런 현상은 우리가 늘 보게 되겠지만 이 저금리가 결국 우리한테 익숙하게 된다면 조만간 익숙하게 된다면 이런 그 진폭도 조금씩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